자, 미국 남부 러우 전쟁에서 부족한 점이 드러난 게 있습니다. 반도체 원유 군사력을 위한 대량 생산 체제. 반도체부터 시작을 할게요. 글로벌 공급망으로는 적국에 제재를 하는 게 무용하다. 요게 드러난 게 지금 상태입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 침공 1년에 반도체 부품 부족이 심각했는데 사실 이거 이유 자체가 러시아는 1년까지 끌 생각이 없었어요.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빵 먹고 그대로 휴전협정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실패했죠. 그래서 중국이 우에서 대러 제재 뚫고 반도체 장비 불법으로 수출하고 한국도 거기에 걸린 적이 있어요. 중국 알리에서 반도체 사들이고 중국이 제공해줘가지고 아예 그냥 반도체 수입이 오히려 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페이퍼 회사로 대량의 전자제품을 사서 반도체를 뜯어서 사용할 정도로 반도체가 중요해졌습니다. 이건 전쟁이자 안보의 문제입니다. 동시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죠. 글로벌 공급망으로 우회 수출을 막을 수 없다. 이건 전쟁할 때 최악이다. 중국이 군사적으로 부상할 때 생기는 게 사전에 밝혀진 거죠. 그리고 러시아도 이제 반도체 독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철강이 중화공업의 쌀이라면 반도체는 정보통신산업의 쌀입니다. 무기 생산 시 필수적이에요. 아래가 2021년, 2022년이거든요. 이게 바이든 때인데 전쟁 나기 전에 반도체가 석유보다 중요하다. 요때는 그래도 제재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 전쟁 시 우리나라에 보유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여긴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 글로벌 공급망으로 제재가 무용하구나를 깨달은 상태예요. 우리나라에 보유한다 해서 와 이거 제재가 무용하네? 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모두 반도체 자립을 지금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괜히 반도체 구입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2015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필수 재료인 히토류를 확보했고 2017년 강군몽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2050년 최강 군대를 위한 노력이죠. 뭐 일본 제국의 대동아 공영권, 아시아의 운명은 하나다. 이거랑 똑같이 인류 공동체를 이루겠다. 뭐 세계 정부를 이루겠다. 패권국이 될 거니까 이제 협회를 통해 가지고 하되 중국이 컨트롤하는 거죠. 중국도 있잖아요. 공산당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그 밑에 각종 하위 정당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당들은 똑같이 중국의 사회주의 방향에서 공산당의 위성정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게 목적이죠. 바꿔 말하면 미국이 이걸 저항하기 위해선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반도체를 통제해야 하고요. 두 번째, 부족한 히토류를 확보해야 됩니다. 전 세계 히토류 대부분이 중국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걸 확보해야 됩니다. 히토류 공급망이 차질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거기에 유럽도 재무장을 하면서 반도체 자립이 더욱 중요해졌어요. 즉 전체 반도체 수요는 증대할 것인데 그 관련된 히토류나 이런 것들도 증가되겠죠. 그래서 아마 원자재들 버블이 상당히 한동안 심해질 거예요. 뭐 철강, 뭐 구리 이런 것뿐 아니라 히토류나 이런 것까지 다. 사실 미국, 유럽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를 대비해서 차근차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중국이 10년 먼저 시작을 했을 뿐. 이제 미국, 유럽은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안보에 관련된 거. 관세,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방산의 핵심 기관 산업, 철강이죠. 디플레이션에도 인플레이션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철강입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 오르거든요. 글로벌 구리 가격 아마 다 오를 거예요.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제철소들이 그래서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제철소들은 트럼프 지지층이기도 하고 방산물자를 만드는 중요한 시설이에요. 특히 조선업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되살리려고 하는 트럼프에게 이 제철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020년부터 중국의 철강 수출이 엄청나게 폭증하면서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못 참는 수준까지 왔어요. 각국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유럽도 미국도 이야기하는 무역 범죄에 속하는데 중국은 그따위 거 씹어버리죠. 자기 시장을 개방이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개방도 안 해요.
무엇보다 철강협회, 알루미늄협회는 장기간 중국 덤핑에 대한 제재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건 2000년대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중국이 군사적 부상을 하지 않고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가 확대될 기대하에서 자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주요 대상 중에 하나가 이 철강 업체였죠. 근데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평화를 택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할 이유가 없죠. 중국은 군사적으로 부상했고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되겠다. 그리고 인류 공동체를 이루겠다. 이걸 하고 있죠. 러시아에 반도체를 제공하면서 전쟁 수행 능력을 높였고 동시에 전 세계 방산 산업의 핵심인 제철 산업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밀어내기 수출로. 자유무역화에 순전히 피해를 양산하는 정책인데 대다수 중국 시장은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철강, 알루미늄 우회 수출은 캐나다,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고요. 미국의 기간 산업을 망치고 있어요. 미국은 철저하게 중국의 우회 수출을 막으려고 지금 하나하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국의 안보에 관련된 산업을 지켜야 되니까.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뿐 아니라 자국 내 제철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관세를 얼마든 줄 겁니다. 이건 안보 문제예요. 중국은 택가리 우회 수출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관세들이. 미국의 철강업계는 자유무역의 희생자에게 속하는 산업이기도 해요. 사실 2016년에는 한국도 덤핑 혐의로 제재를 받았어요. 야, 중국이랑 한국은 같이 받았거든요. 덤핑 혐의. 예. 워싱턴이 마침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년간 우리는 이걸 말해왔는데 하면서 덤핑 혐의를 중국 당국이 특정 부식 방지 강철 제품을 미국의 공개 시장에 부당하게 덤핑했다고 결정했다. 2024년 이제 우리가 중국의 덤핑을 제대로 받고 있죠. 조선업은 그 전에 덤핑을 받았고 이런 덤핑은 미국은 장기간 견뎌온 겁니다. 이런 덤핑을. 그리고 정확히는 미국이 견뎌온 게 아니라 철강 업계들이 견뎌온 거죠. 세상에 좋기만 하는 시스템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산 철강의 덤핑 때문에 포스코 현대제철 공장이 셧다운한데 미국도 제재를 하고 있죠. 미국이 지금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지금 겪는 거랑 같습니다. 정확히 글로벌 철강 알루미늄 업계가 겪는 것도 같아요. 이건 기간 산업을 붕괴시키는 문제를 가져옵니다. 한국이 어려운 것은 그간 중국에 치여도 미국에 기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중국에 돈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익이 되는 걸 두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안보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걸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세를 하고 난 다음에 환영을 했죠. 2025년 3월 10일 철강협회. 그래서 환영 조치 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80% 정도의 철강 제품 가동률에서 70%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일자리와도 같은 상태예요. 일자리가 남아돌 때는 외국인 인력을 데려와서 인플레이션을 막고 구매력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세수 확보도 가능하죠. 근데 일자리가 부족할 때 외국인 인력을 데려오면 임금 하락을 일으키고요. 일자리는 더욱 빠르게 줄어들고 구매력도 줄어듭니다. 철강산업 가동률이 80%에서 90% 정도라면 무관세로 어느 정도 들어와서 싸게 제공해주면 적절한 조정이 되죠. 근데 가동률이 떨어지고 이렇게 있는데 70%라면 이제부터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태 넘어서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위험에 도달합니다.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구분할 수 있다면 이건 산업이 붕괴되는 형태란 걸 이해할 겁니다. 철강 산업은 기간 산업입니다. 무너지면 안 되는 안보 산업이에요. 방산, 조선, 건설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릴 때도 지키고 2차 세계대전을 승전하게 만든 게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래서 산업은행을 통해서 조선업을 보호했죠. 과거에 덤핑하다가 조선업이 되게 힘들었을 때 그때 보호를 했죠. 군사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고 중국의 조선업 역량도 이런 덤핑에 기반을 합니다. 반면 소홀히 하면 군사력에 위협이 돼요. 미국은 뒤늦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그 갖추는데 핵심적인 산업 중에 하나가 반도체도 있지만 저 철강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형적으로 뉴딜 때 살려서 2차 세계대전을 승전했어요. 뉴딜의 성과는 있잖아요. 대공황을 극복했다. 이게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에 필요했던 이런 대량 생산 체제를 뉴딜
뉴딜의 여러 활동으로 살려놓으니까 전쟁 때 이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보군화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은 이제 신자유주의 이후 사실 여러 가지 방산 기업들이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그러면서 겸사겸사 철강도 무너졌는데 조선업 부활을 위해서 이 철강 산업을 살려야 됩니다. 중요한 건 한국이 어느 정도로 윈윈하는 선을 조율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간 미국의 철강 업계는 자유무역 피해자에 속했어요. 그리고 한국도 이제 그 피해를 받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뭐 근데 중국이 저 정도로 이제 철강을 전 세계에 뿌리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철강만 사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래저래 윈윈할 수 있는 조율을 해야 돼요. 진보 언론에서는 이 가격 상승에 대해서 관세를 매겨서 가격 상승했다 이걸 비판하는데 뉴딜 거리기 전에 정부 돈 지출해서 저 철강 알루미늄 사용처를 만들어가지고 가격 높이는 인플레이션으로 경쟁 성장하는 게 얘네들이 주장하는 평소의 계획 경제입니다. 이게 그간 자기들이 돈을 뿌리는 핵심 배경에 속해요. 근데 냉전 시대에 방산물자로 일상화한 게 그게 케인즈예요. 그래서 뭐 루즈벨트 이후의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전쟁 문화의 시대 혹은 전쟁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케인즈주의가 전쟁 하나는 진짜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단지 보조금보다는 관세로 이런 현상을 만들어서 공장 생산율을 올린 겁니다. 가동률을 올린 겁니다. 이걸 경제 실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간 디플레이션을 없앤 자기들의 정책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대량 생산 체제가 구축이 되면은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실질 임금이 나올 만한 수준까지 동질성으로 번성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발생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율 체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앞에 정부 지출 줄이는 건 디플레이션 조치지만 이걸 통해서 초기에야 인플레이션이 좀 생길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따지면은 디플레이션 과잉 조치가 됩니다. 심지어 이들은 지속적으로 이때 처음에 이들은 있잖아요. 자유무역을 반대했어요. 지금에야 찬성하지만 자유무역 깨진다고 지금 현재 발발하지만 처음에 신자유주의 총공세 막자 하면서 자유무역을 반대했어요. 관세로 계속 막아야 된다. 농산물은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이제 다시 그래 막을게로 되돌아가니까 반발하는 거예요. 뭐 이건 그냥 목적이 하나 뻔해요. 목적이 뭐다? 중국이 이겨야 된다. 그래서 중국으로 인해서 전 세계 사회주의화가 되어야 된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런 방식들이 사회주의 진영보다는 확실히 전쟁 하나는 효율적으로 잘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국방비는 감소시키지 않았습니다. 국방비만은 줄이지 않고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을 빼고 아태 지역에 재배치하죠. 중국이 공격하러 나오니까 그 과정에서 유럽의 자립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상호관세 리쇼어링으로 들어가 보죠.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 디플레이션 요인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여기서 독특한 건 내정 간섭에 속하는 보조금 규제까지 고려해서 상호관세를 매기는 기준으로 잡았다는 점입니다. 뭐 쌀 시장 같은 것들이죠. 사실 이게 FTA를 어떻게 맺어도 농산물 시장 그간에 열라고 했는데 안 연 게 있거든요. 사실은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의 농산물 식량 안보가 너무 세니까. 한국에서는 진보정치권, 정농, 민주노총이 이걸 맡고 있는데 사실 한국 식량 물가가 비싼 것도 이 영향입니다. 광우병도 그거에서 흘러간 거고요. 그 세대들이 지금의 현재 X세대, 86세대입니다. 오염수 공세 뭐 지금에야 나오는 거는 그때 했던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이건 그냥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저 진보라는 이름으로 이기는 게 목적이다. 사실 선거 바뀌고 난 다음에 확 사그라들어서 없어졌잖아요. 2024년 인플레이션 시기 총선도 이랬습니다. 미국 농산물을 팔아주지 못한 한장한 정부 같다. 생사과가 들어왔다. 여보, 비싸게 계속 구매하라는 거죠. 진보 진영의 방식은 마오주의의 노농동맹에 기반하는데 사실 이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프랑스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산량 문제가 있거든요. 이 사람을 끝까지 계속 부흥을 못 시켜도 보존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지역마다 달라요. 철강 알루미늄이 각 국가의 안보 문제인 것처럼 농산물도 식량 안보 문제가 됩니다. 단지 지금까지 미국이 이걸 그래 뭐 희생해줄게. 대신에 우리는 국방비 줄일게. 이걸 희생해줬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걱정한다면 반면 소비자 착취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직접 민주주의라면요. 좌파가 보통 주장하는 게 직접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거든요. 직접 민주주의라면요. 소비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장을 개방해야 됩니다. 근데 쟤네들은 순전히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불리한 부분만 대의 민주주의의 장점을 취합니다. 정치인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죠. 윗선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죠. 저는 한 총리께서 거부하신 게 양국범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매우 동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했고 아예 그냥 북한에 쌀 보내고 싶어서 난리난 이 정청래도 있죠. 그럼 미국은 뭐냐? 미국은 농산물이 남아요. 그리고 각국은 미국 농산물을 최대한 막고 싶어 합니다. 여기는 덤핑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원래부터 1차 세계대전 때 호주에 기지 두고 전 세계의 식량을 미국이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식량 안보가 중요하구나 라고 깨달았고 남부가 2등 시민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게 이제 좀 더 완화가 되었죠. 남부 북부 관계가. 자, 근데 미국도 이런 자유무역 과정에서 비도시 지역이 빈곤해졌어요. 자, 비도시 지역 아동의 21.1%가 빈곤한 반면 도시 지역 빈곤율은 16.1%. 자, 아동 빈곤율이 심한 곳은 40%까지 올라가는 카운티도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주로 비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 보면 인디언들, 그리고 알래스카 네이티브들, 그리고 흑인들. 근데 이것도 보면요. 도시 지역은 큰 차이 없어요. 사실은. 뭐 모여 있는 곳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비도시 지역 차이는 너무나도 큽니다. 압도적으로 커요. 그래서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곧 죽어서 서울에 붙어 있으십시오. 네, 서울에 안 있으면 어리석은 백성으로 죽는다 비슷합니다. 투자가 일어나는 곳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월급은 전부 투자예요. 자,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비도시 지역 색깔이 짙을수록 더 빈곤한 지역이거든요. 이것들이 쭉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쪽이 트럼프 주 지역 지지 지역들이잖아요.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야 뭐 민주당 지지 지역이고 이쪽에 보면은 그리고 요 지역들이 멕시코랑 붙어 있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쌀 지역이 여기거든요. 쌀 지역이 여기 딱 전형적인 트럼프 지지 지역들이죠. 이렇게 이어서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저 중남부가 본래 미국 식량 안보의 대표적인 지역이자 노예 농장주들이었던 지역입니다. 이곳이 가난해진 지역이 되어버렸죠. 게다가 비도시 지역은 인플레이션에 매우 취약합니다. 주거비 상승으로 도시 지역이 취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애초에 버는 돈이 적어요. 비도시 지역은. 그리고 수익성이 낮고 효율적인 유통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핵심 물품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돈이 많이 들어요. 물류공학의 효과가 적게 들어가거든요. 아마존 효과라 불리는 게 전 세계 디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인데 물가를 낮추는 물류공학의 목표 자체가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를 하는 거고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확인된 게 이겁니다. 그런데 비도시 지역일수록 이 물류공학의 혜택이 적게 받아들여지겠죠. 오히려 차가 필요하고 비포장 도로가 있고 거기서 운전하고 들어가는 운송비가 더 클 겁니다. 그런데 기본 수익도 낮아요.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비도시 지역 빈곤율이 더 올라갔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와 소득도 낮은데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 미국의 작년쯤에 되게 세게 나온 게 있어요. 네바다주에서 아동노동을 하고 있고 그게 불법이다. 이런 게 드러난 게 있습니다. 네바다 쪽에서 미국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니 하면서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곧 죽어서 도시에 붙어 있으십시오.
자, 트럼프가 지금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건데 다음 스텝으로 디플레이션은 구매력을 증대시킵니다. 그러면 국방비와 인프라 구매는 언제 해야 될까요? 기업 투자와 정부 투자는 언제 해야 될까요? 이 디플레이션 시기에 해야 됩니다. 항상 통화량이 줄어들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게 심하면 경기 침체까지 갑니다. 적절하게 돈을 풀어야 되는 게 있는데 구매력이 극단적으로 늘어났을 때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이 디플레이션 시기입니다. 케인즈주의 방식을 통화주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아요. 구매력이 제일 증대되었을 때 정부 자금으로 필수적인 방산과 인프라에 투자한다. 디플레이션이 났을 때 정부는 재정을 지출해요. 그게 지금까지 디플레이션을 없앤 방식입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추고요. 이건 방산과 주택에 집중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주택 공급의 시작 시기가 이 디플레이션 이후입니다. 한국에서는 보수 진영 때 부동산을 사고 진보 진영 때 부동산을 팔라고 이야기하는 재테크도 이런 배경입니다. 애초에 정제 정책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 호경기 때 정부의 재정을 안정화시키면서 모으는 이유도 디플레이션 때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국가 부채가 치솟았을 때는 이걸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대 경제는 외생적인 것과 내생적인 것이 공존합니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내부의 충격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외부가 잘 나갈 때 내부에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국가 부채를 나누고 위험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외부의 충격이 있을 때 서브프라임의 4대강을 했던 것처럼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내부에서 돈을 풉니다.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관리는 중앙은행에서 주로 하지만 경기 침체, 그 다음에 경기 확장, 이 관리는 정부에서 주로 할 수 있어요. 정부 재정이 안정화되면 화폐 가치가 올라갑니다. 여기에 디플레이션 때 구매력은 더욱 증대되는데 정부 투자와 기업 투자의 효용이 최대 늘어나겠죠. 그래서 언제나 침체 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일단 부동산부터 싸니까.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사실 일자리도 만들고 인프라 투자하기에도 제일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럼 기업들도 이때 투자를 많이 해요. 이게 역사상 디플레이션을 없앤 배경입니다. 즉 디플레이션 때 정부 투자, 기업 투자를 해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 항상 하는 게 이거거든요. 현금을 최대한 모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침체, 공포일 때 삽니다. 그때 반등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 그 침체일 때 사는 것만큼 가장 좋은 투자 시기는 없습니다. 현금 부자가 그때 왕이 되죠. 부동산도 똑같아요. 침체일 때 사면 되는데 그 전에 부동산을 팔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적극적으로 팔았던 사람들이 갈아타기 하는 게 저기 강남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갈아타기 하려고 하면은 저기 청년들에게 구축을 팔아 넘겨야 되는데 청년들이 특례 대출로 신축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어야 될 거 얘들이 가져가 버렸네. 그러면서 부랴 중고생 자식이 있는 이 40대 X세대들이 저기 강남 쪽으로 최대한 몰리다 보니 강남 부동산이 올랐죠. 대다수 사람들은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 리세션과 디플레이션을 좀 더 제대로 구분하며 경기 침체는 2분기 연속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를 뜻합니다. 현재 독일 상태죠. 독일이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6분기군요. 근데 한 분기 더 할 것 같긴 한데 여기에 경제 성장,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경제 성장, 이코노믹 그로스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 성장이 있고 실질 성장, 리얼 GDP가 있어요. 둘 다 인플레이션을 시작되는데 이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입니다. 근데 진짜 경제 성장의 목적은 실질 성장이죠. 화폐 구매력의 증대를 위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명목 GDP 4%, 실질 GDP 2%라면 실제 성장은 2%예요. 여러분들에겐 이게 실질 임금이라는 개념으로 적용이 됩니다. 현재 2024년 기준으로 3년째 마이너스였는데 30대 초반이 된 20대들에겐 2018년부터 계속 최저임금 상승 이후 마이너스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세대들이 뭐 30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자유롭게 구매를 하고 집을 사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2018년 이후부터 계속 이러고 있는데. 정부가 긴축을 하고 인플레이션에 최대한 잡아야 했던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뭐 사실 그간의 청년들에게 엄청나게 고통을 줬던 게 윗세대에 전달된 것뿐이에요, 솔직히. 이렇게 화폐량을 줄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뭐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 상태니까 무려 3년 동안. 이건 뭐 화폐량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과도한 게 문제예요. 반면 이 시기에 경제 성장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정상화를 위해서 추가 화폐량을 줄이고 부족한 식량, 주택 공급과 서비스 공급을 늘려야 했습니다. 그게 세금 줄이고 규제 개혁하고 그 다음에 주택 추가로 공급하고 하는 것들이죠. 임대료 낮추기 위해서 이제 LH가 나서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하고. 경제 성장은 있잖아요. 가치 있는 물품의 생산력, 구매력이고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입니다. 만약 적절한 물품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공급 부족인데 통화량이 증대한다면 경제 성장 이상의 통화가 제공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간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무너지면 다시 복구하기 어려워져요. 철강 생산 기업만 지키려고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만약 저게 없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됐으면. 만약 이 기간 산업이 무너지고도 화폐량이 늘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일자리는 계속 없는데 물가만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청년들의 국민 배수는 0.28이고 이걸 겪고 있습니다. 플랫폼 국감의 영향력이죠. 정작 X세대, 86세대는 자산도 임금도 실질임금도 플러스를 가져갔습니다. 해고 자유화가 안 되면서. 즉 세대별 경제 현상이 괴리된 거예요. 이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55세 정도에 이제 은퇴하니까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저들이 죽는 걸 보는 수밖에 없는 수준이 됩니다. 아니면 해고 자유화를 하고 규제를 개혁하고 세금을 낮추고 일자리를 늘리거나 즉 도태되거나 아니면 다 같이 좋아지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추월드 하는 걸 싫어해서 지금 이꼬라지가 난 거죠. 날로 쳐받고 싶다는 개념으로. 경제 성장,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을 구분하는 건 꽤 유용한 접근입니다. 이거에 기반해서 각 나라의 방어용 여러 정책을 집행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우리도 이 경험이 있어요. 서브프라임 리먼 브라더스 파산입니다. 전 세계 물동량이 수년간 줄었어요. 이 시기에. 이거 대침체라고 하거든요. 한국은 근데 제법 괜찮게 벗어났습니다. 이때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과 뉴타운으로 인해서 벗어났고 4대강을 통해서 일자리가 어느 정도 제공되고 뉴타운을 통해 가지고 서울 외곽에 아파트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산 게 그때 30대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강남에 갈아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4대강은 환경에도 이익이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일본도 부활 못 시키고 있는데 이제 뭐 그 4대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수달도 나왔습니다. 이거 사실 서울대 교수님이 10년간 추적 관찰했거든요. 그래서 4대강은 강을 더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뽀 열고 어쩌고 저쩌고 한 게 문재인 때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갔죠. 광우병도 없어지고 뭐 4대강도 없어지고 그냥 아닌 그만 이걸 매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자, 이런 방식이 원래 전쟁에 잘 사용되는데 이게 러우 전쟁입니다. 뉴딜도 디플레이션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전쟁하고 난 다음에 디플레이션이 극복됩니다. 사실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전까지는 금이 있는 만큼 돈을 지출하는데 전쟁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이 있는 만큼 지출할 수 없어요. 금 이상의 돈을 지출하니까 그때부터 인플레이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지출하니까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납니다. 그래서 전쟁 날 때 항상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나는 이유도 이겁니다. 자, 러시아는 요때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리고 연간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안 되겠다. 전쟁! 사실 사전에 준비를 좀 많이 했지만 제가 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경제적으로는 이래요.
사전에 준비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시기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으로 대응이 정신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러시아는 이 전쟁 이후 방산 경제로 모두 체인지했고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다? 국가 경제 정책 방식이 방산 경제, 전쟁 경제로 싸그리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저걸 쌓아놓고 다시 전쟁을 시작할 겁니다. 이거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북한 경제, 단지 북한은 자급자족이 안 돼요. 근데 러시아는 자급자족이 돼요. 이 차이입니다. 예상 문제는 러시아가 준비했던 것처럼 한두 달 내에 단기간 정복하고 승리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방산 경제가 이미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걸 안 돌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유럽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저거 이제 힘 모아서 다시 한 번 더 나온다. 이걸 반복할 거다. 2025년 현재 인플레이션 10%, 경제 성장률 3%, 그리고 금리 21% 상태입니다. 이게 러시아 상태예요. 즉 실제 경제 성장률은 화폐 구매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한 7%씩. 전쟁이라는 게 무서운 이유는 젊은 인구를 줄여서 수요를 감소시키면서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이 죽었잖아요. 많이 죽었으면 생산이 줄겠죠. 이걸로 디플레이션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디플레이션이 유발돼요. 더 이상 이제 무기를 추가 생산할 필요 없이 쌓이니까, 재고가 쌓이니까. 경제성장에서 첫 재고 쌓이는 거는 GDP에 들어가요. 근데 쌓인 재고를 추가로 생산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디플레이션이 되는데, 그럼 그걸 소모하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그 소모하는 방식은 재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유럽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무기가 전쟁터로 가지 화폐는 전쟁터로 가지 않으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후에 많은 돈을 확보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본토가 공격당하지 않고 총력전이 아닌 이상 전쟁 경제란 건 애초에 이렇게 돌아갑니다. 전방은 고통, 후방은 평화. 근데 이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인플레이션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실 후방에서는 그 인플레이션을 경험할 때쯤부터 피로감을 느낍니다. 러시아가 그 상태예요. 본래 전쟁 준비는 단기 점령이 목적이었는데 실패한 대가가 지금 현재 이 상태입니다. 자급자족되기에 전쟁 지속은 가능할 건데 푸틴이 원하던 상황은 아니에요. 그저 그냥 저기서 죽는 사람들이 안타까울 뿐이죠. 뉴딜 때도 이건 비슷하게 했어요. 아이는 학교로, 노인은 은퇴를, 여성은 가정으로. 이게 미국식 가정이란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물가를 어느 정도 높이면서 대신에 실질 임금도 높이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거죠. 성인 남성만 일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빅토리아 모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플러스 알파, 그 빅토리아 모델을 그래서 그대로 미국에 받았을 때 이런 생존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정착이 된 겁니다. 미국식 가정의 형태. 자, 대량 생산 체제는 디플레이션을 부르니까 그럼 대량 생산에 수요는 늘리고 레저를 즐기세요. 교외로 여행 가세요. 그리고 생산하는 양은 줄이면 되겠구나. 바꿔 이야기하면 아마 통계 기반이라면 미국에서 제조업 리쇼어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의 경쟁력이 없을 뿐 미국 내에서 관세를 때려박으면 저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뜻은 바꿔 이야기하면 저기서 임금이 적다고 많이 생산해가지고 글로벌에 파는 거는 사실 중국식의 글로벌 경쟁력을 따지는 거지 미국 안에서 관세를 때려박아가지고 여기서 대량 생산해서 우리 안에서 쓴다라는 건 내생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원인은 임금 상승이 아니라 정부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 얼마나 밸런스를 잘 맞추느냐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음식 가격은 높지만 다른 국가보다 그럭저럭 돌아가잖아요. 어쨌든 이게 내생적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반대로 미국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소비자 피해나 이런 건 있겠죠. 근데 한국은 돌아가잖아요. 어쨌든. 그럼 미국이 안 돌아갈까? 돌아갈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건 전체적인 경제 구조도 있어요. 미국은 유럽과 중국을 먹여 살리는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제가 다다음 편? 이때쯤에 하겠습니다.